아들을 잃은 지 15년 납골 땅에서 만난 가난한 소녀가 우리 아버지를 아세요? 라고 묻자 여 회장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는 1vmdgcfwvwa 할머니 혹시 제 아버지 아세요? 등 뒤에서 들려온 그 한마디에 15년 동안 기다려온 내 심장이 쿵하고 크게 울린 것만 같았다. 아들의 기일에 찾아간 납골 땅. 그 고요함을 깨뜨린 건 낡은 옷을 입은 낯선 소녀였다. 초라한 그 아이의 눈을 보는 순간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세상을 떠난 내 아들 민재의 눈매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왜 하필 내 아들의 제삿날 내 앞에 나타난 거니?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박 회장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을 이끄는 차가운 카리스마의 여자.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수백 명이 고개를 숙이는 자리. 남들 눈에는 내가 모든 걸 가진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다. 서울 강남의 그 거대한 저택은 내게 집이 아니라 무덤이었다. 그날 아침도 나는 혼자 눈을 떴다. 텅 빈 식탁에 앉아 김비서가 준비해둔 호화로운 아침을 모래를 씹듯 삼켰다. 수저가 식기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고 그 소리가 내 텅 빈 가슴을 긁는 것 같아 결국 수저를 내려놓고 말았다. 오늘은 아들 민재가 세상을 떠난 지 꼭 15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날도 오늘처럼 바람이 차가웠다. 모든 건 내 욕심 때문이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다. 그런 욕심으로 아들을 몰아붙였던 그날. 민재는 비 오는 날 운전하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하나 남은 아들마저 잃은 죄 많은 엄마. 그게 바로 나였다. 회장님, 차 준비됐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비서인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아들 보러 가는 거다. 남의 손은 빌리지 않겠어. 검은 코트 깃을 여미고 지팡이를 쥐었다. 몸은 많이 쇠약해졌지만 이발로 직접 걸어가야만 내 죄가 조금이라도 씻길 것 같았다. 납골 땅은 차가웠다. 지팡이가 바닥을 칠 때마다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다. 수많은 칸 사이를 지나 익숙한 자리 앞에 멈춰섰다. 유리 너머에는 15년 전과 다름없는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는 내 아들 민재의 사진이 있었다. 차가운 유리에 손을 대보아도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못된 놈, 이 엄마는 아직 이렇게 살아있는데 너는 그렇게 먼저 가버리면 어떡하니? 대답 없는 사진을 향해 혼잣말을 내뱉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돈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자식에게 따뜻한 밥 한 끼조차 제대로 먹여주지 못한 내가 과연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아들을 잃은 한 명의 엄마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싶었다. 네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가 내 곁에만 있어줬으면 15년 동안 나는 늘 같은 말만 되뇌었다. 그때였다. 낮은 흐느낌 사이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관리인인 줄 알고 급히 눈물을 훔치고 자세를 고쳤다. 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지독한 자존심 때문이었다. 하지만 다가오는 기척은 어른의 것이 아니었다. 고개를 돌리자 한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한겨울인데도 얇은 겉옷 하나만 걸치고 있었고 운동화는 여기저기 해져 있었다. 흐트러진 머리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바람에 얼어붙은 듯 창백했다. 14살쯤 됐을까? 길을 잃은 아이 같았다. 납골 땅에 혼자 올 리는 없으니 부모와 헤어진 걸까 싶었다. 평소 같았으면 비서에게 시켜 돌려보냈겠지만 그날만큼은 그 아이의 처참한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아마도 살아있었다면 민재에게도 저만한 아이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이겠지.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가씨,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그런데 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그 아이가 말했다. 할머니. 너무도 맑고 또렷한 목소리였다. 납골 땅의 차가운 공기가 그 한마디에 떨리는 것 같았다. 그 아이는 주저하지도 않고 내 쪽으로, 아니 정확히는 민재의 사진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유리에 코가 닿을 만큼 얼굴을 가까이 댄 채 사진 속 민재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밀어내야 했다. 누구 앞에서 무례를 범하는 거냐고 따져 물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그 아이가 유리에 손을 얹는 순간 내 시선은 그 손목에 꽂혔다. 너무나 가늘었다. 그리고 그 손목에는 낡은 은반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내가 그 반지에 넋을 놓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아이는 천천히 돌아서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을 보는 순간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하얘졌다.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눈매, 웃으면 초승달처럼 가늘어지는 그 눈.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남자, 내 아들 민재의 눈과 너무나도 똑같았다. 세상엔 닮은 사람이 셋은 있다지만 이건 아니었다. 이 눈빛, 이 분위기, 내가 내 배 아파 낳은 아들을 내가 못 알아볼 리가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지팡이를 쥔 손이 떨렸다. 너는 말을 잊지 못하는 내게. 아이가 다시 물었다. 할머니, 제 아버지 아세요? 쿵, 바닥이 꺼지는 것만 같았다. 내 아버지라니, 설마 15년 전에 결혼도 못 해보고 세상을 떠난 내 아들에게 숨겨진 자식이 있었다는 말인가? 아니면 돈 냄새를 맡은 사기꾼들이 꾸며낸 악질적인 농담인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내 눈은 그 아이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본능이 외치고 있었다. 이 아이는 남이 아니라고. 아가씨, 지금 뭐라고? 아버지라니? 저 사진 속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내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그 아이는 대답 대신 품 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종이를 펼치는 아이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 떨림이 고스란히 내 가슴으로 전해졌다. 이 아이가 지금 보여주려는 것 안에 내 남은 인생을 뒤흔들 진실이 숨어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침을 삼키고 그 손끝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아이가 종이를 펼쳐 보였다. 접혀있던 탓의 선명하게 남은 오래된 사진 한 장. 색이 바래 누렇게 변한 그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내 입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틀림없었다. 사진 속 남자는 내 아들 민재였다. 하지만 나는 그 표정이 낯설었다. 집에서는 늘 주눅 들고 내 눈치만 보며 억지 웃음만 짓던 아들이 사진 속에서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활짝 웃고 있었다. 그 옆에서 그의 팔을 꼭 끼고 있는 여성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수수하지만 인상은 참 선해 보였다. 무엇보다 내 시선을 사로잡은 건 두 사람이 나란히 그 여성의 배에 손을 얹고 있는 모습이었다. 임신이었다. 이런 바보 같은 놈. 15년 전 사고가 나기 며칠 전이었을까. 민재가 내 서재문을 두드리며 머뭇거리다 들어오던 날이 떠올랐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저 만나는 사람이 그때 내가 뭐라고 했던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회사 합병이 코앞인데 네가 딴 데 정신 팔릴 때가 아니잖니. 나는 내 손으로 아들의 입을 막아버렸다. 내 욕심이 아들의 고백을 짓밟아버린 것이다. 그렇게 민재는 뱃속의 아이와 사랑하는 여자를 숨긴 채 엄마에게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차가운 비 오는 길로 떠나버렸다. 엄마가 말했어요. 이게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라고.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 아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거칠게 트인 피부, 찬바람에 상한 볼의 감촉이 손바닥에 생생하게 전해졌다. 가까이서 보니 닮은 건 눈만이 아니었다. 삐죽하게 담은 인매도, 웃을 때 살짝 생기는 보조개도 어린 시절 민재를 거울로 다시 보는 것처럼 똑같았다. 어떻게 몰랐을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는데 내 핏줄을 눈앞에 두고도 남이라고 생각했다니. 내 이름은 미사야. 미사? 민재가 살아있었다면, 딸이 태어나면 꼭 그렇게 지어주고 싶다고 했던 이름이란다. 예쁠미, 꽃사,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사람이 되라고 나는 무심코 말했지만 그 이름을 이 아이가 이렇게 소중히 품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다리가 풀렸다. 지팡이를 떨어뜨리고 차가운 납골당 바닥에 무릎부터 주저앉았다. 내 예쁜 아가, 체면도, 자존심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가슴속에 15년 동안 굳어있던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납골당 안에 울음소리가 울려 퍼질 만큼 나는 목이 터져라 울었다. 아들의 사진 앞에서 그 아들의 핏줄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흐느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희 아버지를 그렇게 몰아붙였어.
이렇게 예쁜 아이가 헌옷을 입고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나는 따뜻한 밥 먹고 고급 이불 덮고 잤어. 할머니, 왜 우세요? 어디 아파요? 미사는 사정을 몰라 당황하면서도 작은 손으로 내 등을 조심스럽게 쓸어주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두꺼운 코트를 뚫고 내 등에 퍼졌고 그게 오히려 더 아팠다. 나는 미사를 세게 끌어안았다. 땀 냄새가 배인 낡은 옷 냄새마저도 민재의 온기처럼 느껴져 참아놓을 수가 없었다. 아니야, 아파서 우는 게 아니야. 기뻐서, 그리고 너무 미안해서 그렇게 한참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멀리서 나를 찾는 김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회장님. 바닥에 왜? 놀란 김비서가 허둥지둥 달려왔다. 그녀의 시선이 내 품에 안긴 초라한 아이에게 꽂혔다. 미간이 찌푸려지는 게 보였다. 평소 같았으면 하찮게 여기고 내쫓았겠지만 나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미사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손은 죽어도 놓지 않으리라. 나는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김비서, 차를 대기시켜. 네, 차는 입구에 있습니다만 이 아이는 내 손녀다. 김비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는 그녀를 향해 나는 다시 분명하게 말했다. 내 아들 민재가 남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혈육이야. 그러니 정중하게 모셔. 당황한 김비서가 급히 고개를 숙였다. 나는 미사의 어깨를 감싸 안고 납골당을 나섰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내 옆에 있는 이 아이의 체온 덕분에 춥지 않았다. 아니, 15년 만에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다. 검은 고급차 뒷좌석에 미사를 태웠다. 푹신한 가죽 시트가 낯선지 아이는 안절부절 못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겨울 풍경을 보던 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우리 어디 가요? 집으로 가는 거야. 네가 진짜 살아야 할 집으로. 미사는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잡은 작은 손에 힘을 조금 더 줄 뿐이었다. 그 작은 신뢰가 내 가슴을 더 조였다. 우리는 강남 언덕을 올라 거대한 철문이 있는 저택으로 들어섰다. 정성껏 가꿔진 정원, 웅장한 대리석 기둥, 수십 개의 창문이 달린 3층짜리 저택. 내게는 감옥 같았던 이 집이 그날만큼은 달라 보였다. 이제 이 집을 지켜야 할 이유가 생겼으니까. 현관문이 열리자 사용인들이 줄지어 서서 고개를 숙였다. 미사는 겁을 먹은 듯 내 뒤로 바짝 숨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익숙한 목소리였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불쾌하게 들렸다. 고개를 들자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남자가 보였다. 내 남편의 동생, 즉 내 시동생인 박태식이었다. 어머, 사모님, 오늘은 혼자 납골당에 다녀오신다더니 어디서 이렇게 초라한 아이를 데려오셨습니까?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비웃었다. 그의 시선이 미사의 낡은 운동화와 더러운 겉옷을 훑어내렸다. 명백한 조롱과 멸시였다. 평소 같았으면 무시하고 서재로 향했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이 남자는 남편이 죽고 아들마저 잃은 뒤 회사를 빼앗으려 기회를 노리던 하이에나였다.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인간. 그런 그의 앞에 새 상속인이 나타났으니 눈이 곱게 보일 리 없었다. 미사가 내 옷자락을 꼭 쥐고 떨었다. 그 떨림이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분노를 깨웠다.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슬퍼만 하는 늙은 여자가 아니었다.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악마라도 될 수 있었다. 나는 미사의 손을 더 세게 잡고 태식을 정면으로 노려봤다. 입 조심해. 이 아이는 오늘부터 이 집의 주인이 될 거다. 태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는 15년 만에 비로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집의 주인이라니. 사모님, 더위라도 먹으신 겁니까? 태식은 찻잔을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홀 안에 울려 퍼졌다. 유리 파편 하나가 미사의 발치로 튀었다. 미사는 놀라 내 뒤로 더 깊숙이 숨어들었다. 나는 미사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다. 피가 돌지 않을 정도로. 내 아들 민재의 피를 이은 아이야. 내가 못 알아볼 줄 알았어? 거리에 거지 같은 애를 데려와서 혈통이니 뭐니 할 게 있나? 유전자 검사도 안 해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회장답지 않으십니다. 태식은 코웃음을 치며 물러섰다. 그의 말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었다. 객관적인 증거라곤 저 낡은 사진 한 장뿐이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안다. 내 배 아파 낳은 내 아들을, 그 기척을, 그 눈빛을 내가 어떻게 모르겠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태식이 저렇게까지 들끓는 걸 보니 확신이 더 강해졌다. 그는 내 직감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유전자 검사 좋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주지. 하지만 결과가 나오면 각오해. 내 손녀에게 거지라고 모욕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테니까. 내 낮고 단호한 한마디에 태식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그때였다. 2층 계단에서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두 여자가 내려왔다. 태식의 아내인 정미라, 그리고 그의 딸 박리혜였다. 이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내 자리를 노리던 불청객들. 어머, 사모님, 웬 소란이세요? 돌아오셨으면 미리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정미라는 과장되게 호들갑을 떨며 내려오다. 내 옆에 미사를 보고 그대로 멈춰섰다. 그녀의 눈이 미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검사를 끝낸 뒤 그녀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어머, 이 아이는 또 누구예요? 어디서 주워오셨어요? 참 냄새도 나고. 정미라는 코를 막는 신용까지 했다. 리혜도 따라 웃었다. 할머니, 아무리 자비롭다고 해도 이런 아이를 집에 들이는 건 곤란해요. 병균이라도 옮기면 어떡해요? 나는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 자들이 내 눈앞에서 내 아이를 붙잡고 그런 말을 하다니. 15년 동안 외로움에 기대 이들의 비위를 맞춰온 내 책임이었다. 내가 호랑이였다는 걸 잊고 이들이 나를 이빨 빠진 고양이쯤으로 봤던 것이다. 닥쳐. 내 목소리가 홀안에 쩌렁쩌렁 울렸다. 정미라와 리혜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하녀 주제의 병균이라니. 이 아이는 내 손녀야. 민재의 딸이라고. 너희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입에 올리는 거냐? 태어나서 그런 거친 말을 해본 건 처음이었다. 김비서도 다른 사용인들도 숨을 삼켰다. 정미라는 얼굴이 벌개져 입만 뻐끔거렸고 태식은 길게 숨을 내쉬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진 잠자코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으로 밝혀지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태식 일가는 씩씩거리며 2층 객실 쪽으로 사라졌다. 폭풍이 지나간 뒤 홀에는 나와 미사 둘만 남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사를 바라보았다. 혹시 상처받았을까? 혹시 울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됐다. 하지만 미사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한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시설에서도 그랬어요. 돈도 없고 부모도 없으면 무시당하는 건 당연하다고. 저도 이젠 익숙해요. 그 덤덤한 말이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15살짜리 아이가 세상의 차가움에 익숙해졌다니. 도대체 지난 15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 나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미사를 꼭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말을 듣게 했구나. 아니에요. 할머니가 대신 화내주셔서 속이 다 시원했어요. 미사는 작게 웃어 보였다. 그 웃음이 더 아프게 느껴졌다. 해가 저물어 갔다. 나는 김비서에게 시켜 미사를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혔다. 욕실에서 나온 미사는 정말 딴 사람 같았다. 더러움을 씻어내니 투명한 피부와 맑은 눈동자가 한층 더 빛났다. 누가 봐도 귀하게 자란 집안의 아가씨 같았다. 내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부드러운 잠옷을 꺼내 입혔다. 사이즈가 커서 헐렁했지만 그 모습마저 사랑스러웠다. 저녁 시간이 되자 나는 일부러 태식 일가를 불렀다. 도망칠 이유는 없었다. 내 손녀가 누구인지 당당히 보여줘야 했으니까. 식탁에는 평소보다 더 호화로운 음식이 차려졌다. 한우전골, 생선회, 튀김, 미사가 먹고 싶어 할 만한 것들을 전부 준비하게 했다. 하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다. 태식 일가는 미사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젓가락 소리만 달그락거릴 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미사는 처음 보는 음식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나이프와 포크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손가락만 만지작거렸다. 그걸 본 정미라가 비웃듯 말했다. 사모님, 이 아이 포크도 못 쓰네요. 늘 컵라면이나 먹고 자랐으니 스테이크를 어떻게 써는지도 모르겠죠. 리혜도 맞장구 쳤다. 품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니까요. 아무리 혈통이 좋아도 자란 환경이 이 모양이면 어쩔 수 없죠. 나는 손에 쥔 나이프를 식탁에 내리칠 뻔했다. 그때 미사가 조용히 포크를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네, 저 스테이크는 처음 봤어요. 어떻게 먹는지도 잘 몰라요. 또렷한 목소리였다. 모든 시선이 미사에게 쏠렸다.
그런데 엄마가 그러셨어요. 식사 중엔 걔도 안 건드린다고.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남의 식탁에서 남을 험담하는 게 제일 천박한 거라고요. 정적이 흘렀다. 정미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가 파랗게 질렸다. 리해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잃었다. 태식조차 헛기침을 하며 물을 들이켰다. 통쾌했다.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이었다. 어떻게 저 작은 입에서 그런 단단한 말이 나오는 걸까? 겉으론 15년의 고생이 묻어났지만 그 안에는 민재의 기계와 그 아이 엄마의 올바른 심성이 그대로 살아있었다. 그래, 미사 말이 맞아. 식사 예절부터 다시 배워야 할 사람은 너희들이야. 나는 웃음을 참으며 미사의 접시에 고기를 한 점 올려주었다. 태식 일가는 뭐라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망치듯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미사가 나를 향해 씩 웃었다. 그 눈빛은 어릴 적 민재가 장난칠 때 짓던 바로 그 표정이었다. 그날 밤 나는 미사를 내 침대 옆에 눕혔다. 낯선 방, 낯선 침대였을 텐데도 미사는 금세 잠이 들었다. 아마도 많이 지쳤고 긴장이 풀렸겠지. 나는 잠든 아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걱정하지 마라. 저 늑대 같은 인간들이 다시는 널 무시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할머니가 모든 걸 걸고 널 지켜줄 테니까. 하지만 내 결심과 달리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불안이 남아있었다. 태식은 독한 놈이다. 오늘 받은 수치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뒤에서 무슨 짓을 꾸밀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미사는 겉보기엔 담담했지만 잠든 채 몸을 둥글게 말고 있는 작은 등은 너무 외로워 보였다. 부당한 슬픔과 가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견디며 살아왔을까.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창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내일 또 어떤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지만 괜찮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내 곁엔 지켜야 할 손녀 미사가 있으니까. 나는 미사의 이불을 목까지 다시 덮어주고 그 작은 손을 꼭 잡은 채 잠에 들었다. 15년 만의 악몽이 잠시 멈춘 듯한 밤이었다. 다음 날 백화점 VIP실에서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옷을 나르고 있었다. 이것도 저것도 저기 걸린 것도 전부 포장해주세요. 사이즈는 이 아이에게 맞는 걸로. 최고급 원단의 최신 디자인으로. 가격도 묻지 않은 채 셀 수 없이 많은 옷이 미사 앞에 산처럼 쌓였다. 나는 소파에 깊게 기대어 그 광경을 만족스럽게 바라봤다. 돈을 쓴다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15년 동안 썩어가던 내 돈이 드디어 주인을 만난 셈이었다. 할머니, 이거 너무 비싸지 않아요? 저 이미 가진 것도 많은데. 괜찮다. 너는 이런 걸 입을 자격이 있어. 내가 지금까지 못해준 것. 이자까지 쳐서 전부 해줄 거야. 나는 미사의 말을 끊고 점원들에게 손짓했다. 가방, 장신구, 눈에 띄는 건 전부 사주었다.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겠지. 박 회장이 늙어서 돈 쓸 데를 모르고 미쳤다고. 하지만 상관없었다. 15년 동안 거리에서 고생시킨 내 손녀를 누가 봐도 귀한 아가씨처럼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게 할머니의 사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내 생각은 틀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뒷좌석을 가득 채운 쇼핑백들을 보며 미사는 한숨을 쉬었다. 표정이 어두웠다. 새 옷을 보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 미사는 집에 돌아와서도 시무룩하게 창밖만 바라봤다. 왜 그러니? 마음에 안 들었어? 다른 걸로 다시 사줄까?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너무 많아서요. 저 이렇게나 많이 필요 없는데. 미사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사라질 듯 작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다. 미사는 화려한 거실, 푹신한 침대, 최고급 가구 사이에서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마치 남의 옷을 훔쳐 입은 아이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저녁 식사 전 미사가 내 방을 찾아왔다. 그 손에는 백화점의 화려한 종이 가방이 아니라 구겨진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있었다. 할머니, 이거. 미사가 숨을 고르며 내민 봉지 안에는 시장에서 파는 두툼한 올 양말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꽁무니 자수가 들어간 누가 봐도 저렴한 5,000원짜리 양말이었다. 이게 뭐니? 아까 백화점 가는 길에 창밖으로 상점가가 보여서 차를 세워달라고 하고 샀어요. 할머니 발이 너무 차가워 보였거든요. 겨울엔 이게 제일 따뜻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도 제가 이거 선물하면 제일 좋아하셨어요. 나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나는 몇백만 원짜리 명품을 사주며 생색을 냈는데 이 아이는 고작 5,000원짜리 양말 한 켤레로 내 마음을 녹여버린 것이다. 미사는 내 돈을 원한 게 아니었다. 나를 원했던 거다. 그 순간 15년 전이 기억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민재에게도 나는 그랬다. 엄마, 올해 생일은 가족끼리 조용히 식사하고 싶어요. 무슨 소리니? 호텔 예약해놨다. 내 친구들이랑 거래처 사람들도 다 오기로 했어. 넌 내 아들이니까 그에 맞는 격식은 지켜야지. 나는 늘 아들의 소박한 바람을 짓밟아왔다. 비싼 시계, 고급 차, 화려한 파티. 내가 주는 게 최고라고 믿으며 억지로 떠먹였다. 정작 아들이 원했던 건 따뜻한 식탁에서 나누는 다정한 말 한마디였는데 아, 내가 또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었구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15년이 지나서야 이 늙은 엄마는 깨달은 것이다. 사랑은 돈으로 꾸미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키우는 것이라는 걸. 나는 떨리는 손으로 미사가 건넨 양말을 받아들었다. 거칠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그 어떤 고급 천보다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미사야, 내가 살아오면서 받은 선물 중에 제일 값진 거야. 내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다. 미사는 환하게 웃었다. 백화점에서 수많은 선물을 받았을 때도 보지 못한 진짜 웃음이었다. 김비서, 오늘 저녁은 내가 직접 만들겠다. 네? 회장님이요? 쓸데없는 말 말고 비켜. 내 예쁜 손녀 먹일 밥을 내가 해야지. 나는 앞치마를 둘렀다. 15년 동안 주방 근처에도 가지 않던 내가 쌀을 씻고 국을 끓였다. 서툰 칼질에 손가락을 베일 뻔했고 간 맞추기도 여러 번 실패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채워졌다.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 보글보글 끓는 된장국 냄새가 넓은 주방에 퍼졌다. 그 구수한 향이 차갑게 얼어붙었던 저택의 공기를 조금씩 녹이는 것 같았다. 1시간 뒤, 식탁에는 소박한 음식이 놓였다. 계란말이, 장아찌, 그리고 막 지은 흰쌀밥. 호텔 요리에 비하면 초라할지 몰라도 김이 오르는 식탁에는 분명한 온기가 있었다. 와,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래, 우리 집에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먹어라. 미사는 국 한 숟갈을 떠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고 아무 말 없이 밥을 퍼먹기 시작했다. 입안 가득 밥을 넣는 아이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다. 맛있어요. 엄마가 해주던 맛이 나요. 그 한마디에 나도 가슴이 뜨거워졌다.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미사의 모습에 15년 전 민재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렇게 웃던 아들. 내가 왜 그 아이를 그렇게 외롭게 만들었을까? 왜 따뜻한 밥 한 끼를 더 해주지 못했을까? 많이 먹어라. 부족하면 더 있다. 천천히. 잘 씹어 먹어. 나는 생선 가시를 하나하나 발라 미사의 밥 위에 올려주었다.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백화점에서 산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식사를 마친 뒤 미사와 나란히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았다. TV 소리, 과일 껍질 벗기는 소리, 그리고 미사의 작은 웃음소리. 고요하던 저택이 사람 사는 집의 따뜻한 소리로 채워져 갔다. 하지만 이 평온이 언제까지 갈까? 방금 전 태식이 남긴 말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진 잠자코 있겠습니다. 그는 절대 이대로 있지 않을 것이다. 민재의 피를 증명하는 동시에 미사를 그들의 공격에서 지켜내야 했다. 미사가 잠든 뒤 나는 서재로 향했다. 금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내 유언장이었다. 이제 바꿔야 할 때였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 는 문구를 지우고 손녀 박미사에게 상속하도록 고쳐 써내려갔다. 하지만 펜을 쥔 손이 멈췄다. 만약 태식의 말대로 유전자 검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그럴 리 없다. 내 직감이 틀릴 리 없다. 하지만 태식은 없는 일도 만들어내는 인간이다. 미사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훔쳐 결과를 조작할지도 모른다. 불안이 밀려왔다. 나는 서재불을 끄지도 못한 채 밤새 뒤척였다. 내일은 날이 밝는 대로 변호사를 불러야 한다. 그리고 미사와 함께 병원에 가서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어야 한다. 어둠 속에서 나는 미사가 준 우리 양말을 몇 번이고 쓰다듬었다. 거친 감촉이 내게 용기를 주었다. 그래, 민재야. 내 딸은 내가 지킨다. 그 하이에나들에게 먹히게 둘 순 없어. 이 엄마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테니까. 창밖에서는 거센 바람이 몰아쳤지만
내 방 안은 그리고 내 마음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아침부터 집안 공기가 심상치 않았다. 평소엔 얼굴도 비추지 않던 태식이 이른 아침부터 거실 소파에 앉아 누군가와 귓속말하듯 통화하고 있었다. 그래? 빚쟁이들이 계속 찾아왔었다고? 좋아. 그 여자의 과거가 꽤 화려했나 보군. 내가 계단을 내려오자 그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 음흉한 웃음을 지었다. 화려한 과거라니. 불길한 말이 귀에 남았다. 직감이 경고를 울렸다. 저 남자가 미사의 과거를 캐고 있다. 회장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얼굴빛이 아주 좋으시네요. 역시 집에 젊은 식구가 들어오니 활기가 돕니다. 비아냥거리는 말투였다. 나는 그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지나쳐 식탁으로 향했다. 미사는 이미 학교 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내가 사준 옷이 아니라 단정하게 교복을 차려입은 모습이 참 기특했다. 문제는 학교였다. 전학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서류상 아버지가 없어 일이 간단치 않았다. 하지만 내 힘으로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사장에게 전화 한 통이면 끝나는 일이었다. 미사야, 잘 다녀와. 네,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미사는 밝게 인사하고 현관을 나섰다. 그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그때였다. 태식이 내 옆으로 슬쩍 다가와 귀에 대고 속삭였다. 사모님,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중에 배신당했을 때 충격을 어떻게 견디시려고요?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냐? 협박이라뇨. 충고입니다. 그는 낮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가씨 어머니,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며느리라고 믿고 계신 그 여자.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채까지 손을 댔다고 하더군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사채라고? 가난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 태식은 내 표정이 흔들리는 걸 놓치지 않고 더 몰아붙였다. 생각해보십시오. 빚투성이였던 여자가 낳은 딸이 왜 이제 와서 나타났겠습니까? 15년 동안 소식도 없다가요. 냄새나지 않습니까? 돈 냄새 말입니다. 그 말은 독처럼 퍼져나갔다. 아니라고 믿고 싶었다. 미사의 맑은 눈동자를 믿고 싶었다. 하지만 의심은 한 번 싹 트면 걷잡을 수 없이 자란다. 혹시 미사가 정말 돈을 노리고 다가온 거라면? 누군가에게 연기를 시키는 거라면?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휘청거리던 나를 김 비서가 부축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방으로 돌아가겠다. 나는 도망치듯 서재로 들어갔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안정제를 찾아 입에 털어넣었다. 태식의 말이 맞는 걸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는데 15년 만에 나타난 손녀를 너무 쉽게 믿어버린 내가 어리석은 건가? 하지만 어젯밤 미사가 건넨 그 따뜻한 양말의 감촉은 거짓이 아니었다. 밥을 먹으며 흘리던 그 눈물도 연기가 아니었다. 직접 확인해야 했다. 내 눈으로. 나는 민재의 유품을 보관해둔 다락방으로 향했다. 15년 동안 먼지를 뒤집어 쓴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가슴이 아파 열어보지 못했던 아들의 물건들. 미사가 정말 민재의 피를 이은 아이라면 여기 어딘가에 단서가 있을 것이다. 먼지 쌓인 상자를 하나씩 열었다. 민재가 대학 시절 입던 스타디움 재킷, 오래된 수첩, 어린 시절 가지고 놀던 로봇 장난감. 하나하나에 민재의 온기가 남아있어 손댈 때마다 가슴이 죄어왔다. 민재야, 제발 엄마에게 답을 알려다오. 저 아이가 정말 내 딸이 맞니? 마지막 상자를 열었을 때였다. 낡은 다이어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민재가 죽기 전 마지막 해에 쓰던 것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펼쳤다. 빼곡히 적힌 아들의 글씨. 일정표 사이사이에 메모가 끼워져 있었다. 3월 5일. 설레는 마음으로 그녀를 만났다. 정말 아름답다. 5월 12일. 엄마에게 말해야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는다. 8월 20일. 임신 사실을 알았다. 아빠가 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유나는 걱정하고 있지만 나는 행복하다. 눈물이 뚝뚝 다이어리 위로 떨어졌다. 유나. 미사 엄마 이름은 유나였구나. 민재는 행복했다. 내가 그렇게도 반대할까 두려워하면서도 한 여자를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사랑하고 있었다. 내 의심이 부끄러워졌다. 태식의 계략에 속아 넘어간 내가 한심했다. 그런데 다이어리 마지막 장에 낯선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봉해진 채 한 번도 뜯지 않은 편지. 겉봉에는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보내지 못한 편지였다. 사고 직전 민재가 나에게 쓴 게 틀림없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마치 15년의 시간을 넘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어머니, 이 편지를 보실 때쯤이면 저는 용기를 낸 뒤에 겁니다. 저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생명도 생겼습니다. 어머니께서 실망하실 걸 압니다. 부잣집 딸도 아니고 특별히 내세울 것 없는 여자지만 저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부디 용서해주세요. 저는 이 사람과 우리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태식 아저씨에 대한 일입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내 눈이 크게 뜨였다.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다. 아저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눈치챈 걸 아저씨도 알아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제 연인과 뱃속의 아이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제가 이 일을 알리면 둘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무서웠습니다. 제 때문에 두 사람이 다칠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숨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리고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제 진심을 꼭 알아주세요.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다. 나는 종이를 구겨질 정도로 꽉 쥐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태식, 그 짐승 같은 인간. 민재가 죽은 건 단순한 돈 욕심 때문이 아니었다.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건 바로 그 남자였다. 민재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다. 태식의 협박에 쫓겨 절망 속에서 핸들을 잡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사고 자체가 꾸며진 것이었을 가능성까지 떠올랐다. 으아, 짐승 같은 비명이 내 입에서 터져나왔다. 다락방에 먼지 낀 창문이 덜덜 떨릴 정도였다. 김비서가 놀라 뛰어올라왔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비서, 핏발 선눈으로 그녀를 노려봤다. 내 손에는 구겨진 편지가 들려있었다. 태식이, 그 자식은 지금 어디 있지? 아, 방금 외출하셨습니다만. 차를 준비해. 본사로 간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지팡이 따위는 필요 없었다. 분노가 내 다리에 힘을 주고 있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왜 태식이 그토록 미사를 경계했는지, 왜 사기꾼으로 몰아가려 했는지. 미사가 살아있다는 건 그의 죄를 밝힐 증거도 살아있다는 뜻이었으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내 아들을 죽이고 내 손녀를 괴롭힌 죄. 이 손으로 반드시 갚게 해주마. 나는 편지를 품속에 넣었다. 이건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다. 아들의 유언이자 악마를 찌를 칼이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더 이상 무력한 노파가 아니었다. 자식을 잃고 복수의 불길에 타오르는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저택 계단을 내려가는 내 발소리가 전쟁터로 향하는 북소리처럼 울렸다. 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있었다. 하늘도 내 분노를 아는 걸까?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민재야, 보고 있니? 엄마가 간다. 내 딸도, 우리 미사도, 이제 이 엄마가 모두 해결해 줄게. 나는 굳게 닫힌 현관문을 힘껏 열어젖혔다. 비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지만 내 가슴 속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거세게 타올랐다. 본사로 달려가 태식의 멱살부터 잡아야 했다.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보며 내가 이를 갈았다. 김비서는 겁에 질린 얼굴로 내 눈치를 살폈고 운전사는 엑셀을 더 밟았다. 내 손에는 민재의 편지가 구겨진 채 꽉 쥐어져 있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사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버릴 생각이었다. 그때였다. 조수석에 앉은 김비서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네, 김비서입니다. 네, 학교요? 김비서의 목소리가 뒤집혔다. 백미러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뭐라고요? 불량배들이요?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얼어붙었다. 설마 그 남자가 회사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건가? 내 뒤를 치고 가장 약한 곳부터 노린 거였나?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미사 아가씨 학교에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답니다. 수업 중인 교실까지 밀고 들어가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머리가 하얘졌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걸까? 차 돌려. 당장 차 돌려. 학교로 가. 나는 소리쳤다. 운전사는 급히 핸들을 꺾었다. 급정거에 가까운 날카로운 소리가 빗길에 울렸다. 본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 지금 내 예쁜 아이가, 그 어린아이가 늑대의 소굴에 홀로 남겨져 있었다. 더 밟아. 신호 따위 무시해도 돼. 무조건 빨리.
내 손녀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다치게 하면 너희 전부 끝이야. 차는 빗속을 미친 듯이 질주했다. 창밖 풍경이 눈 깜짝할 새 스쳐 지나가는 동안 내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미사야, 조금만 버텨라. 할머니가 간다. 무서워하지 마. 학교 정문에 도착하자 차가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었다. 운동장을 가로지르며 달리는 동안 김비서가 우산을 내밀었지만 나는 그것마저 밀쳐냈다. 비에 젖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복도 끝에서 소란과 아이들의 비명이 들려왔다. 박미사, 돈 내놔. 교실 안에서 거친 남자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지팡이를 다시 움켜쥐었다. 숨을 고를 틈조차 없었다. 김비서에게 눈짓했다. 막지 말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쿵. 교실 뒷문을 나는 더 큰 소리를 내며 부서 열었다. 내 손녀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봐. 그 팔부터 잘라버릴 테니까.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내가 서 있었다. 비에 젖은 코트 자락을 흩날리며 지팡이를 짚고 당당하게 교실 한가운데에. 뒤에는 김비서와 경호원들이 벽처럼 서 있었다. 할머니, 미사가 울먹이며 나를 불렀다. 그 애처로운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나는 곧장 미사에게 달려가 떨리는 어깨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차가운 눈으로 남자들을 노려봤다. 누가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소를 잘못 골랐군.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데서 난동이야? 남자들은 잠시 굳었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다. 어이쿠, 회장님이 직접 오셨네? 아가씨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겠습니다. 엄마는 빚더미에 깔려 죽었다면서 딸은 사치만 누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빚? 나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 빚이 있겠지. 얼마냐? 원금의 이자까지 합쳐서 5억 원입니다. 5억? 그건 빚이라고 하기도 민망하군. 나는 피식 웃었다. 그리고 김비서에게 눈짓했다. 김비서가 가방에서 수표책을 꺼내 건넸다. 나는 망설임 없이 펜을 달렸다. 그리고 수표 한 장을 찢어 남자 얼굴에 던졌다. 자, 5억이다. 아직 부족하면 더 줄까? 내 손녀를 올린 대가로 10억쯤 얹어줘도 되지. 수표 한 장이 남자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떨어졌다. 교실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남자들은 당황해 서로 얼굴만 쳐다봤다. 그들의 목적은 돈을 뜯어내는 게 아니었으니까. 미사에게 수치를 안기고 나와 미사 사이를 갈라놓는 것. 그게 진짜 목적이었을 것이다. 왜? 돈을 줬는데도 안 가?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면 돈 말고 다른 걸 원하는 건가? 그리고 품속에서 구겨진 봉투 하나를 꺼냈다. 다락방에서 찾은 민재의 유서 같은 그 편지였다. 이걸 보여주면 되나? 내 뒤에 누가 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때였다. 복도 창문 너머로 누군가 허둥지둥 몸을 숨기는 게 보였다. 태식이었다. 학교 이사장과 통화하는 척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쪽을 향해 소리쳤다. 숨지 말고 나와. 박태식, 네가 꾸민 짓이잖아. 내 목소리에 태식이 마지못해 모습을 드러냈다. 얼굴은 잿빛이었다. 사모님, 오해입니다. 저는 그냥 미사양이 걱정돼서 내 아들을 협박해 죽음으로 몰아넣은 놈이 이번엔 그 딸까지 손대려는 거냐? 협박이라는 말에 태식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모두 입을 막은 채 얼어붙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증거라도 있으십니까? 증거? 여기 있지. 이 자식아. 나는 편지를 흔들어 보였다. 민재가 죽기 전에 쓴 편지다. 네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아챘고 내 며느리와 뱃속의 아이를 해치겠다고 협박하며 민재를 입막음했다는 내용이 전부 적혀 있어. 태식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렸다. 남자들도 상황이 불리해졌음을 깨닫고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다. 내 눈짓 하나에 경호원들이 그들을 단숨에 제압했다. 순식간에 교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는 미사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미사는 내 품에서 와락오름을 터뜨렸다. 15년 동안 참아온 슬픔, 아버지를 잃은 외로움, 그리고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겠지. 울지마, 미사야. 이제 다 끝났어. 할머니가 다 해결했어. 이제 누구도 너를 괴롭히지 못해. 나는 미사의 등을 쓰다듬으며 태식을 노려봤다. 김비서, 경찰을 불러. 그리고 변호사도 부르도록 해. 횡령, 협박,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저놈을 감옥에 보내. 사모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태식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내 바짓가랑이에 매달려왔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식어 있었다. 용서? 그건 사람이 하는 거다. 내 아들을 죽이고 내 손녀까지 짓밟으려 한 짐승에게 자비 따윈 없다. 민재를 다시 살려낼 수 있다면 용서하겠다. 그게 아니라면 당장 꺼져. 내 한마디에 경호원들이 태식을 끌어냈다. 사모님, 사모님. 그의 비명은 복도 너머로 멀어져 갔다. 교실 안에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다.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과 놀라움이 담긴 눈빛이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하지만 미사가 나를 꼭 붙잡아 주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우리 미사를 지키려면 이 할머니쯤은 무적이 돼야지.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웃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환한 웃음이었다. 학교를 나설 무렵 비는 그쳐 있었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려왔다. 마치 천국에 있는 민재가 우리를 보고 웃어주는 것처럼.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봤지, 민재야? 엄마가 해냈어. 이제부터는 우리 미사가 행복한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줄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사는 내 어깨에 기대 잠들어 있었다. 그 평온한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악연은 끊어냈으니 이제는 좋은 인연을 만들어갈 차례라고. 오늘 밤은 뭘 만들어줄까? 미사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또 해주자. 이번엔 파도 넣고 당근도 잘게 다져서 예쁘게 말아주자. 차창 밖으로 흐르는 풍경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 세상이 살아볼 만하다고 느꼈다. 미사의 손을 잡은 내 손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이게 행복이겠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행복. 세상은 난리가 났다. 다음 날 모든 신문 일면과 뉴스 헤드라인은 민재의 죽음과 태식의 악행으로 가득했다. 15년 만에 드러난 재벌가 아들의 죽음의 진상, 시동생의 협박과 횡령, 박 회장. 숨겨진 손녀를 발견하다 그룹 후계 구도 급변, 태식은 경찰에 체포됐고 회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다. 기자들은 벌떼처럼 저택 앞에 몰려왔지만 나는 커튼을 굳게 닫고 밖을 보지 않았다. 이제 남은 건 집안의 쓰레기를 치우는 일뿐이었다. 태식의 아내 정미라와 딸 박리혜는 객실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내가 내보내라고 지시한 사람들에게도 버티며 듣지 않았다. 어이가 없었다. 남편이 아버지가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데도 부끄러움도 없이 이 집에 남아있으려 하다니. 나는 미사의 손을 잡고 객실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엉망이었다. 정미라는 침대에 드러누워 울고 있었고 리혜는 명품 가방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사모님, 저희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남편이 체포됐다고 집에서 나가라니요. 우린 갈 데도 없어요. 갈 데가 없다고? 내 친정이 있잖니. 그리고 지금까지 내 돈으로 사들인 부동산도 꽤 많을 텐데. 내 차가운 대답에 정미라가 벌떡 일어섰다. 이 모든 게 다 저애 때문이야. 저 여우 같은 계집애가 나타나서 집안이 엉망이 된 거라고. 그녀가 손가락질한 건 내 뒤에 서 있는 미사였다. 나는 미사 앞을 가로막았다. 다시는 내 예쁜 아이에게 그런 손가락질을 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니? 내 남편은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놈이야. 그런데도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당신도 공범이야. 태식이 회사 돈을 빼돌린 걸 몰랐다고 하지 마. 그 돈으로 사치스럽게 살아왔으니까. 증거라도 있습니까? 난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곧 검찰에서 부를 테니 그때 가서 말해. 나는 더 이상 너희와 엮이고 싶지 않다. 10분 줄 테니 그 안에 나가라. 안 그러면 경호원들을 시켜 끌어내겠다. 내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알아챘는지 정미라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떨었다. 그때 짐을 챙기던 리혜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달랐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우리 잘못했어요. 너까지 왜 그래? 내 아버지가 그런 짓을 한 건 사실이잖아.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린 벌을 받아야 해요. 리혜는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내 앞에 나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제멋대로 굴었습니다. 용서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는 미사를 향해 몸을 돌렸다. 미사야, 미안해.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했어.
너를 거지라고 놀리고 무시한 거 정말 미안해. 진심 어린 사과였다. 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리해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미움이 아니라 연민이 담겨 있었다. 리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방을 나갔다. 모녀의 초라한 뒷모습이 복도 너머로 사라졌다. 적어도 마지막에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게 그나마 다행이었을까. 오후가 되자 집안의 모든 사용인들을 거실에 모았다. 그리고 미사의 손을 잡고 그들 앞에 섰다. 모두 잘 들어라. 이 아이는 내 유일한 혈육이자 우리 그룹의 유일한 상속인 박미사다. 나에게 하듯 이 아이에게도 예의를 갖춰라. 만약 뒤에서 험담하거나 무시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직접 이 집에서 내쫓겠다. 사용인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들의 대답을 들으며 나는 미사의 손을 꼭 잡았다. 아직 어린 아이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건 아닌지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다. 미사가 이 집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의식이었으니까. 밤이 되자 변호사가 찾아왔다. 새로 작성한 유언장에 서명하고 상속 절차를 마쳤다. 전 재산을 손녀 박미사에게 상속한다. 이 한 줄을 쓰기 위해 나는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왔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아직 완전히 개운하지 않았다. 내가 미사에게 물려주는 건 돈과 명예뿐일까? 어쩌면 남들의 질투와 시선, 그리고 거대한 그룹을 이끌어야 하는 외로움까지 함께 떠넘기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미사와 나란히 누워 있었다. 미사야, 오늘 할머니가 한 일 많이 무서웠지? 아니요. 할머니가 옆에 있어 져서 전혀 안 무서웠어요. 미사는 내 품에 몸을 기댔다. 할머니, 저 회장 안 돼도 돼요. 그냥 할머니랑 밥 먹고 TV 보고 시장 가서 양말 사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돈이 그렇게 많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 순수한 말에 가슴이 조여왔다. 내가 이 아이에게 짊어지게 한 무게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미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이 할머니가 우리 미사 평생 지켜줄게.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 수 있도록 내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거다. 약속해. 미사는 내 품에서 고르게 숨을 쉬며 잠들기 시작했다. 나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앞으로 미사에게 가르쳐야 할 건 많을 것이다. 세상의 상식도, 사람을 보는 눈도, 돈을 쓰는 법과 지키는 법도 알려줘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가르쳐야 할 건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이다. 15년 전 내가 민재에게 가르쳐주지 못했던 것, 바로 사랑이라는 것. 창밖을 보니 어느새 구름이 걷히고 밝은 달이 떠 있었다. 달빛이 미사의 잠든 얼굴 위로 내려앉았다. 마치 천국에 있는 민재가 보내준 축복 같았다. 민재야, 이제 걱정하지 마. 우리 미사는 이 엄마가 훌륭하게 키워낼게. 정말 훌륭하게. 나는 미사를 끌어안고 눈을 감았다. 15년에 걸친 길고도 참혹한 불행이 끝나는 밤이었다. 이제 우리에게는 행복한 일만 남아있을 것이다. 봄이 왔다. 늘 회색빛이던 강남저택의 정원에도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났다. 꽃이 피고 지는 것도 모르고 살아왔던 내가 이제야 그 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아마 내 마음에도 봄이 온 것이겠지. 김비서는 요즘 내 얼굴을 보고 회장님 얼굴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라며 웃는다. 까다롭기만 하던 운전기사 김기사도 휘파람을 불며 차를 닦는다. 이 거대한 저택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미사라는 한 아이 덕분에 눈 녹듯 사라졌다. 할머니, 빨리 와요. 반죽 다 됐어요. 봐요. 이렇게나 부풀었어요. 주방에서 미사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나는 책을 덮고 서둘러 달려갔다. 예전 같았으면 김비서 시켜 한마디로 끝냈겠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 나이에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니까. 지금 간다. 어머, 우리 미사가 벌써 반죽을 다 했네? 역시 누구 손녀라고 생각하는 거야? 할머니, 오늘은 제가 핫케이크를 만들어 드릴게요. 엄마한테 배운 비법이 있거든요. 주방은 이미 전쟁터 같았다. 식탁 위엔 밀가루가 눈처럼 흩어져 있었고 미사의 코끝에도 하얀 가루가 묻어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그 하얀 밀가루를 닦아주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 볼이 통통해진 미사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처음 만났을 때 뼈만 앙상하던 그 아이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지금 내 앞에는 제대로 먹고
제대로 돌봄을 받고 마음까지 편안해진 진짜 아가씨가 서 있었다. 아이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 저렇게 꽃처럼 피어난다는 걸 나는 이제야 알았다. 사람은 배부르면 얼굴이 핀다는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반죽을 어떻게 하는 거냐? 설탕을 많이 넣는 거예요? 아니지. 반죽할 때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하고 주문을 거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요리는 손맛이 아니라 마음맛이라고. 마음맛이라. 가슴이 뜨거워졌다. 달군 프라이팬 위에서 핫케이크가 노릇하게 익어가는 향이 퍼졌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갓 구운 핫케이크를 후후 불어가며 먹었다. 시럽이 촉촉하게 흘러내려 입안이 데일 것 같았지만 그마저도 웃음이 났다. 인류 호텔 파티셰가 만든 디저트보다 미사가 작은 손으로 구워준 이 핫케이크가 100배는 더 달게 느껴졌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라. 할머니도요. 아, 맞다. 할머니. 저 얼마 전에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상을? 무슨 상인데? 글짓기 상이요. 주제가 가족이었는데 제가 쓴 글이 최우수로 뽑혔어요. 미사가 가방에서 상장을 꺼내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금색 테두리가 박힌 상장이 반짝였다. 나는 그 상장을 받아 한참을 바라보았다. 가족. 15년 전 내가 산산조각 내버린 그 단어를 미사가 다시 이어 붙여준 것이다. 상장 아래에는 미사가 쓴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저에게는 2명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저를 낳아준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처럼 저를 지켜주는 할머니. 비바람이 불어도 저를 감싸 안아주는 큰 나무 같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제 할머니를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눈앞이 흐려져 글자가 번져 보였다. 그저 핫케이크 한 장 구워주고 밥 한 끼 해준 것뿐인데 이 아이는 나를 아버지처럼 큰 나무처럼 생각해주고 있었다. 내가 준 것보다 이 아이가 내게 주는 사랑이 훨씬 더 크고 깊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 급히 핫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미사야, 감동했구나. 헤헤. 저 나중에 작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랑 아버지 이야기를 책으로 쓸 거예요. 그래? 좋지. 우리 미사는 글도 참 잘 쓰니까 멋진 작가가 될 거야. 이 할머니가 첫 번째 독자가 되어줄게. 그리고 네가 쓰는 그 책의 결말은 꼭 행복해야 해. 그건 이 할머니가 그렇게 만들어줄 테니까. 우리는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다. 오후에는 미사와 함께 납골당에 다녀왔다. 처음 미사를 만났던 그곳. 그때는 차갑고 외로운 장소였지만 오늘은 따뜻한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비쳐 들어오고 있었다. 유리 너머 민재의 유골함 옆에는 새 유골함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하얗고 아름다운 유골함. 그 앞에는 분명하게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김유나, 미사의 엄마이자 내가 15년 전 그토록 격렬하게 반대했던 그 아이, 유나였다. 일주일 전쯤 나는 비서실장에게 유나의 유골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보고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가난 때문에 제대로 된 무덤도 없이 무연고자들이 묻히는 공설 납골당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했다. 내 아들을 사랑했다는 죄로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다 병들어 세상을 떠난 그 가엾은 아이를 나는 그렇게 버려두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곧바로 유나를 이곳으로 옮겼다. 최고급 유골함에 정성껏 모셔 민재 바로 옆자리를 내주었다. 늦었지만 이제는 둘이 나란히 함께할 수 있도록, 영원히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미사가 그린 그림을 놓았다. 아버지, 어머니, 미사, 그리고 나,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너무 늦어버린 결혼 선물이자 사과였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할머니랑 같이 왔어요. 미사가 눈가를 붉히며 유리창을 쓰다듬었다. 민재와 유나의 사진이 나란히 우리를 보며 웃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미사야, 이제 엄마 아빠는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할머니가 단단히 붙여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고마워요, 할머니. 엄마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꿈에서도 아빠를 보고 싶다고 매일 울었거든요. 미사는 내 품에 얼굴을 묻고 훌쩍였다. 그 작은 어깨의 떨림이 내 가슴을 쥐었다. 나는 미사의 등을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유나에게 말했다. 유나씨, 미안했네. 정말 미안했어. 내 욕심이 당신들과 민재를 갈라놓고 당신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어. 부디 저 세상에서는 민재와 행복하길 바라네. 내가 목숨 걸고 찾아낸 당신의 딸. 미사는 내가 목숨 걸고 지켜내겠어. 그러니 이제 안심하고
것처럼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라디오가 흐르고 있었다. 따뜻한 오후 햇살, 잔잔한 클래식 음악, 그리고 내 어깨에 기대 평화롭게 잠든 미사.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그 아이의 숨소리가 세상의 어떤 음악보다도 더 고요하게 들렸다. 문득 지금까지의 시간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들의 죽음이라는 절망, 15년 동안의 외로움, 미사와의 기적 같은 만남, 그리고 태식 일가와의 치열한 싸움.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이제야 잔잔한 바다에 닻을 내린 기분이었다. 이 평온을 얻기 위해 그렇게 먼 길을 돌아온 것이었겠지. 집에 도착하자 김비서가 밝은 얼굴로 맞이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정원에 목련이 만개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나는 미사를 때우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다. 정원 한가운데 하얀 목련이 눈부시게 피어 있었다.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피어난 그 순백의 꽃잎. 마치 온갖 고난을 견디고 내 곁으로 와준 미사의 맑은 영혼 같았다. 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나무 아래로 걸어갔다. 꽃그늘 아래 서자 달콤한 봄내음이 코끝을 스쳤다. 이제 내 나이도 70 중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하루라도 미사와 함께 웃으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니까. 내일 아침엔 미사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어줘야겠다. 이번엔 당근을 별 모양으로 잘라 넣어볼까. 그리고 미사가 엄마와 아빠를 만나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 함께 가져야지. 이제 그곳은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모두 만나는 따뜻한 곳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안으로 들어가시죠. 바람이 차갑습니다. 아니야, 김비서. 조금만 더 여기 있을까? 이 봄을 조금만 더 느끼고 싶어서. 나는 뒤로 손을 모으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 위로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마치 민재와 유나가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를 향해 엄마, 고마워요 하고 손을 흔드는 것만 같았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춥고 긴 겨울을 지나고 계신가요?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더는 희망이 없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부디 걱정하지 마세요. 봄은 반드시 옵니다. 저처럼 15년이 걸리더라도 기적 같은 따뜻한 봄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소중한 사람의 손을 놓지 마세요. 그 손의 온기가 언젠가 여러분을 구해줄 테니까요.